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군입니다. 오늘은 합성 데크 슬라브의 구조 설계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앞 동영상 자료에 합성 데크 슬라브의 구조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은 예제를 통해서 그와 연관돼서 연속돼서 예제를 통해서 합성 데크 슬라브의 구조 설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순서로는 먼저 합성 데크 슬라브의 구조 설계 예제를 하나 만들고 이에 따라서 예제를 풀어볼 텐데, 먼저 합성 데크 슬라브의 최대 휘 모멘트를 산정해 보고요. 근데 이거는 시공 단계별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성 데크 슬라브의 유효 단면을 한번 산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를 진행해보고, 그 이후에 합성 데크 슬라브의 사용성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를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예제를 선정하는데, 예제 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합성 데크 슬라브를 구조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데크 슬라브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 산정 시 우리가 근사율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시공 단계별 구조 해석을 적용하여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데크 플레이트로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크 플레이트 형상이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단면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고, 이때 설계 조건으로서 테두리 철골부에 지지된 합성 데크 슬라브라고 하고, 그 경과는 순경과는 3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 플레이트는 단순 지지 형태를 띠고 있다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는 3경관 이상의 연속된 데크 슬라브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FCK 30MPa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MPa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의 이때 항복 강도는 245MPa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탄성 계수비 N이라고 하죠. 이게 보면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 대한 데크 플레이트 강제의 탄성 계수의 비죠. 이거를 7.63으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크 플레이트 상부에 타핑 콘크리트로서 100mm가 타핑 콘크리트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합성 데크 슬라브로서 가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최대 힘 모멘트도 한번 산정해보고, 시공 단계별 구조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도 설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성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 조건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건 고령 데크 플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콘크리트 슬라브는 137.5mm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콘크리트의 단위 체육당 중량은 평방미터당 3.3kN에 해당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의 자중은 0.25kN/m제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상부에는 피니시가 50mm 설치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중량은 1이 되겠죠. 1kN/m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실링은 0.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데드로드는 4.55kN/m제곱이 되고, 이때 라이브로드는 5.0kN/m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예제 조건은 사실 저희가 앞의 동영상 중에서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라는 데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그 조건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 조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는데, 이때 이제 그때는 데크 플레이트를
비합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죠? 거푸집용으로 봤기 때문에 봤고, 요번에는 이 데크 플레이트를 정모 모멘트가 걸리는 하부 쪽에 인장 보강제로 봤기 때문에 요번에는 데크 플레이트를 구조용으로 본 겁니다. 그죠? 구조용으로 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들은 뭐 대략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데크 플레이트의 최대 힘 모멘트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전 동영상 데크 슬라브의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데크 슬라브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산정하는데 그거는 근사해법을 통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 시공 단계별 구조 해석을 통해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라는 동영상에서는 근사해법을 사용했는데 요번에는 시공 단계별 구조 해석을 통해서 합성 데크 슬라브의 단위폭 1m당 하중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계 조건상 데크 플레이트가 처음에는 데크 플레이트가 단순 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가 콘크리트 타설 시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세 경간 이상의 연속 스판으로 작용한다고 설계 조건에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시는 콘크리트의 자중과 데크 플레이트의 자중이 작용하고 이거는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순 지지 형태로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WU1이라고 할 때 이때 둘 다 고정 하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라는 하중 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 1.2 데드로드가 해당되고 이때 데드로드는 WDC라는 데드로드인데 콘크리트의 자중. 그죠? 그래서 WDC라고 그동안 표현했죠. 그 다음에 WDD 데드로드인데 데크플레이트의 자중. 그래서 두 개를 하고 이거를 단위폭 1m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2 가로 열고 콘크리트의 자중은 앞에서 3.3이었고 데크플레이트의 자중은 0.25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보면 4.26kN/m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단순 지지 형태로 작용하는 하중이 4.26kN/m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는 마감 고정 하중과 활하중이 작용하게 되죠. 활하중이 작용하는데 이거를 WU2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중 계수가 데드로드에는 1.2라는 하중 계수가 적용이 되고 근데 라이브로드는 활하중은 1.6이라는 하중 계수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중 조합이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폭 1m당 계산해 보면 여기서 보면 1.2 데드로드인데 이 데드로드는 WDA라고 해서 고정 하중인데 추가되는 고정 하중.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감 고정 하중이 되죠. 그래서 보면 1.2 그래서 WDA가 1.3이 됩니다. 1.3이 되면 1.3은 앞에서 설계 조건에 피니시에 해당되는 1과 실링에 해당되는 0.3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이 되고요. 그리고 1.6이라는 하중 계수에 지금 라이브로드는 5라고 잡아놨죠. 5. 그래서 1.2 WDA 플러스 1.6 WL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단위 미터당 9.56kN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는 이렇게 단순보 형태로 정모멘트 중앙의 정모멘트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9.56이라는 이 하중이 이런 중앙부에는 첫 경관이니까요. 중앙부에 테두리부가 여기 있는 거죠. 테두리부에 있는 거. 중앙부에는 14분의 오메가 L 제곱 그 다음에 내단부에는 10분의 오메가 L 제곱이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중을 통해서 합성 데크 슬라브 단위 폭 1m당의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에
단순 지지 형태로 발생하는 중앙부의 최대 정 모멘트 MU1이라고 할 때 이 MU1은 8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어서 8분의 1 곱하기 WU1은 콘크리트 타설 시 작용하는 하중이었죠. 4.26이었죠. 4.26. 그렇죠? 4.26. 이거 다시 보면 여기 4.26 거기에 스판에 3m였죠. 제곱을 하면 결국 콘크리트 타설 시의 단순 지지 형태로 작용하는 최대 정 모멘트 MU1은 4.79 kN/m 단위미터당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콘크리트 타설시죠. 이제 우리는 지금 합성 데크 슬라브를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화되는 후를 봐야 되겠죠. 2번을 봅니다. 2번과 3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최대 정 모멘트는 두 번째 그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4분의 정 모멘트니까요. 오메가 L 제곱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단순 지지 형태로 작용했던 그럼 4.79가 결국 요겁니다. 그래서 MU2를 보면 8분의 WU1의 L의 제곱. 앞에서 요 구한 게 결국 요거죠. 요 식. 그죠? 앞에서 여기다가 5를 더 추가해야 되면 경화된 후에 작용하는 정 모멘트 14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래서 보면 14분의 그때 오메가는 WU2죠. WU2는 뭐죠? 아까 마감 고정하중 플러스 라이브 로드였죠. 그렇죠? 이게 9.56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스판의 제곱을 하면 그래서 구하면 10.94 kN/m가 됩니다. 단위 미터당. 그래서 결국 콘크리트 경화된 후에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여기 정 모멘트, 중앙부의 정 모멘트는 10.94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부모멘트, 그 내단부 부모멘트겠죠. 첫 경관 내단부는 10분의 오메가 제곱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MU3라고 할 때 10분의 오메가 L 제곱일 때 요 작용하는 하중은 앞에서의 9.56이 되겠죠. 그렇죠? 9.56.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감 고정하중 플러스 파라중 값이 되죠. 그죠? 이게 9.56. 그에다가 스판의 제곱을 하면 결국 부모멘트 값은 8.6 kN/m가 됩니다. 단위 미터당. 그래서 우리는 시공별 단계 해석을 통해서 최대 정 모멘트와 최대 부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죠? 구했습니다. 그럼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 슬라브 이 최대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합성 데크 플레이트의 그죠? 휘잉 강도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그 휘잉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 단면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유효 단면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효 단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저번 시간에 보면 여기 보면 단면 2차 모멘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ICR이란 CR은 크랙의 약자라고 했죠. 그래서 균열 단면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었고요. 합성 데크 슬라브의 단면 2차 모멘트 중에는 또 하나는 언크랙 섹션. 그러니까 그거 약자인 U를 썼네요. 그죠? IU.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값을 쓰면 더해서 2로 나눈 평균값이죠. 이게 ID라는 처짐 산정용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세 종류의 어떻게 보면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었고요. 그때 ICR이라는 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했죠? 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중립축을 산정을 하고 중립축을 산정할 때 인장이 걸리는 쪽에
콘크리트는 무시. 그죠? 무시하고 압축이 걸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부분에 단면적으로 해서 도심을 구했죠. 도심을 구하는데 그 도심은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인 점이 도심이죠. 그렇죠? 역학적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철근비로 인해서 철근비와 탄성계수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런 수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균열 단면 1차 모멘트인 ICR은 그렇죠? 여기 보면 중립축을 보면 여기 상부 쪽이 뭐죠? 상부의 콘크리트니까 이 콘크리트가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3분의 BH 3승 뭐 이렇게 역학 시간에 배웠죠. 여기 보면 3분의 BH가 여기는 YCC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3승을 했는데 요 N을 왜 붙였죠? N은 탄성계수비죠. 그렇죠? 탄성계수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와 강제가 혼합되어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강제로 환산한 겁니다. 단면을 환산. 그래서 콘크리트 단면이기 때문에 강제로 환산을 하려면 N으로 탄성계수비 7.6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수식, 그거는 ISF는 뭐라고 했죠? 이 단위 폭당의 강제 데크의 전체 단면 2차 모멘트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게 중립축에서 편심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편심을 2라고 할 때 우리는 A 2제곱 뭐 이런 개념으로 역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때 A 단면적에다가 여기 Y CS 제곱이 여기 편심거리죠. 여기 YCS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균열 단면 2차 모멘트, 요 데크 합성 데크 슬라브의 균열 단면 2차 모멘트가 돼서 ICR로 표현되고요. 이에 비해서 원클렉 섹션, 이 합성 데크 슬라브의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도 구할 수 있죠. 이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왜 산정하느냐? 앞에서 했지만 처짐용 단면 2차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고, 위에 ICR은 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강도 설계할 때 필요한 거고, 또는 CU는 처짐을 검토할 때 평균값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동 검토할 때 보통 IU라는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합니다. 진동은 할 때. 그래서 구하게 돼서 수식으로 전개되면 이런 수식이 전개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 N이라는 탄성계수가 보이죠? 이거는 다 콘크리트 부분을 강제로 환산하기 위한, 그렇죠? 환산하기 위한 기법인 거죠. 여기 다 N으로 나눈 거 기법이고,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보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있는 인장이 걸리는 콘크리트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포함시켜서 도심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도심을 통해서 인장이 걸리는 콘크리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고,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뭐 다 역학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균열 단면 2차 모멘트 ICR, I 크랙 섹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우리는 요 수식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번에 중립축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죠. 여기서 D는 유효춤이고요. 이 전체 합성 데크슬라브 유효춤. 그 다음에 로우는 뭐라 그랬죠? 로우는 강제비. 그죠? 강제비라고 했고, 그 다음에 N은 탄성계수비. 그죠? 탄성계수비라고 했죠. 요런 수식을 통해서 또 비균열 단면의 도심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인 하고 해서
그거를 통해서 도심을 구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똑같이 구해집니다. 같은 값으로. 요 값이 결론적으로 구해보면, 요 수식에 놔보면 53.9mm가 되고, 이거는 상부 연단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 상부 연단, 중립축이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고 상부 연단부터의 거리가 YC가 되고, 요거는 당연히 HC라는 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작아야 되고, 그 HC는 타핑 콘크리트, 타핑 콘크리트의 두께 이하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립축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데크를 침범하게 되면, 그렇죠? 데크가 걸리는 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좀 다행인지 뭐 어쨌든 대부분 또 그렇지만 타핑 콘크리트 안에서 중립축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로는 말씀드렸듯이 BD에 대한 AS, 그러니까 강제 B죠. 전체 B는 단위폭 1m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D는 유효춤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AS, 단위폭당 강제 데크의 단면적,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립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립축을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균열 단면인 경우이죠. 균열 단면. 그러니까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는 무시하고, 그렇죠? 상부에 있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영역과 하부에 있는 데크 플레이트 강제의 단면적을 갖고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그렇죠? 일단 먼저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일단 도심을 구하고, 도심을 통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CR을 구합니다. 그래서 ICR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런 수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강제로 환산을 한다. 그래서 탄성계수, 콘크리트 부분에는 탄성계수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결론적으로 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2.37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4승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그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도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언크랙 섹션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U를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심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작용하는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 부분도 포함시켜서 도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인 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고령 데크 같은 경우는 그때 보면 76.8mm가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YCC로서 상부 연단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죠. 그렇죠? 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CS는 데크 플레이트의 고래 간격입니다. 지금 현재 데크 플레이트는 고래 간격이 200mm였죠. 그렇죠? 200mm였고, 여기를 B를 전체 1m잖아요. 1m를 CS로 나누면, 고래 간격으로 나누면 고래 개수가 나오죠. 그렇죠? 고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골이 5개죠. 그렇죠? 5개의 골로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요. 뭐 나머지 수식들의 표기법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산 단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N이라는 탄성계수비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비균열 단면의 중립축을 구하면, 그 다음에는 비균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인 그러니까 언크랙 섹션의 IU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식은 그림과 같은 고령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식이 정립이 되고요. 그렇죠? 수식이 정립이 되고, 뭐 수식은 복잡하지만 구조 역학적으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수식을 전개하면
그렇죠?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이 됐고,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와 강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환산한 겁니다. 콘크리트 부분을 강제로. 그래서 이런 앞에 N으로 나눠주는 것들은 다 콘크리트 부분을 강제 데크로 환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강제 데크인 ISF나 뭐 ISYCS 제곱 이런 것들은 다 강제 그대로니까 탄성 계수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다 구했죠. 그래서 보면 ID 처짐 산정용 단면 2차 모멘트는 ICR과 IU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평균값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좀 심플하게 평균값을 사용하면 ICU도 2.95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4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산정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합성 데크 슬라브의 균열 단면 2차 모멘트는 그렇죠? ICR은 2.37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균열 단면 2차 모멘트 IU는 결국 3.53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4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유효 단면을 다 산정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효 단면을 산정했으면 이번에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를 하면 되죠. 그렇죠? 강도 설계를 해보는데 이것도 우리 예제에서는 단위폭 1m당 휭 강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나오는 강제 데크 협회에서 나오는 코드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저번에 공부해봤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데크 협회에서 나오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먼저 정모멘트 구간에서의 데크 플레이트 양이 과소 보강인지 과대 보강인지를 구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과소 보강인지 과대 보강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압축 깊이 B, 유효 깊이에 대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요거는 요런 수식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현재 예제에 있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압축 깊이 B를 구해 보면 여기 보면 분모에 있는 0.85 곱하기 FCK에 있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죠. 그 다음에 D는 유효 깊이죠. 근데 유효 깊이 앞에서 구했죠. 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균열 단면이죠. 그죠? 균열 단면에 대한 해당되는 유효 D값이 131.1이 나왔고요. 미리가. 그 다음에 폭은 1m를 그대로 썼고요. 단위폭 1m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는 콘크리트 강도가 40MPa 이하일 경우에는 0.8을 쓴다고 했죠. 그래 쓰고, 그다음 위에서 분자에 있는 AS는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적이죠. 근데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적, 그렇죠? 단위폭에 대한. 그래서 이게 주어진 대로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적이 2466.4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FI는 데크 플레이트의 항복 강도,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수식을 넣어보면 결국 본 합성 데크 슬라브의 압축 깊이 B는 0.226이 나옵니다.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하고 비교를 했죠? 균열 압축 깊이 B, 유효 깊이에 대한 C인데 균열 상태의 중립축까지 거리. 그래서 요거를 검토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 어떤 수식이 정리가 되냐면 요런 수식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콘크리트 연단이 파괴됨과 동시에 데크 플레이트의 도심도 동시에 파괴되는 변형률과의 관계식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수식을 통해서 H는 높이고요. 데크 슬라브 전체 높이고 DD는 뭐죠? DD는 여기 데크 플레이트 높이죠. 높이고 그다음에 FY는 데크 플레이트의 항복 강도, 그리고 ES는 데크 플레이트의 탄성 계수, 그다음에 뭐 0.0033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라고 했고요. D는 유효 춤이죠. 그리고 수식을 전개해 보면 요거는 결국 0.56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죠. 결국 우리가 압축 깊이 B CD는 요 값은 균형 압축 깊이 B 0.564보다 작게 나오죠. 그렇죠?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과소 보강 단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소 보강 단면. 대부분의 뭐 75 이하의 데크 플레이트들은 보통 다 대부분 과소 보강이 많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소 보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과소 보강에 맞는, 그렇죠?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모멘트 구간에 과소 보강 단면의 설괴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 mn이 저번 시간에는 파이 smn1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기서 과소 보강이기 때문에 데크 플레이트가 먼저 항복을 하겠죠. 위에 콘크리트 연단보다. 그래서 스틸이 먼저 파괴되니까 파이 s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mn, 그 당시에 과소 보강 상태의 mn은 뭐죠? 공칭 휨 모멘트 강도죠. 거기다가 파이를 붙이면 설계자가 붙어서 설계 모멘트 강도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파이 s라는 강도 감소 계수는 0.85를 쓴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쓴다고 했고, 그래서 보면 mn1 공칭 휨 모멘트 강도는 데크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볼 때 데크 플레이트의 항복 강도에다가 뒤에 부분, 나머지 부분 뭐죠? 단면 계수를 곱한 거죠. 그죠? 단면 계수를 곱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단면 계수는 ICR, 균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뭐로 나눠요? 중립축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요 밑에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거리로 해당되는데, 그러면 전체 거꾸로 H에서 뭐를 빼죠? YCC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수식을 전개해 보면 우리가 다 구했죠. ICR을 구해놨잖아요. ICR은 앞에서 구한 게 그 수치가 2.37 곱하기 10의 7승이고요.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항복 강도는 245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H는 전체 춤이니까 175에다가 YCC 중립축까지 거리를 빼면 결국 중립축에서 데크 플레이트의 하부까지 연단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면 계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결국 mn이라는 공칭 휨모멘트 강도는 48kNm가 됩니다. 단위 미터당. 그럼 여기다가 mn에다가 앞에 강도 감소 계수를 붙인 결국은 파이 s mnr는 어떻게 되죠? 40.8kNm가 됩니다. 40.8kNm/m. 그렇죠? 요게 결국은 우리 예제에서 나오는 합성 데크 슬라브가 정모멘트 구간에서 견딜 수 있는 설계 힘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이게 아까 뭐보다 크면 되죠? 정모멘트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보다 크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정모멘트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가 10.94였죠. 10보다 크잖아요. 오케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정모멘트. 자, 여기 있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최대 정모멘트가 10.94였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크니까. 그죠? 정모멘트 구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설계 휨 모멘트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좀 부족하다, 그렇죠? 부족할 경우에 따라서 하부에 철근을 배근해서 추가 보강근을 해서, 그렇죠?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밑에 하부에 철근을 안 넣더라도 이 자체가 벌써 충분한 설계 힘모ment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데크 슬라브의 부모멘트 구간의 소요 철근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모멘트가 걸리는 쪽도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계한다 그러죠? 부모멘트 구간은 비합성 데크 슬라브를 기준으로 강도 설계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데크 플레이트가 놓이는 쪽이 압축부가 되고, 압축부이기 때문에 그 압축부에 걸리는 데크 플레이트는 무시하고, 그거는 뭐 크게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합성 데크 슬라브에 준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철근량을. 그래서 보면 예전에 그래서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라는 동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풀어봤고, 그 당시에도 두 번째 비합성 고령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에서 구해봤습니다. 그때는 정모멘트도 구해봤고 부모멘트도 구해봤죠. 그렇죠? 그것도 부모멘트는 이번에는 합성 데크 슬라브지만 부모멘트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데, 예전에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에서는 저희가 골당, 그렇죠? 리브당 상하 철근량을 구했어요. 골당, 분단폭의 골당. 근데 오늘은 저희가 1m당이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좀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멘트에 걸리는 최대 힘 모멘트는 8.6kNm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6. 여기 나오죠? 8.6kNm. 부모멘트의 최대 부모멘트. 그래서 MU3였죠. 그래서 요 값을 통해서 8.6, 그렇죠? 여기 8.6이라는 최대 힘 모멘트를 통해서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비합성 데크 슬라브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구했죠? Rn 값을 구해서, 그렇죠? Rn 값을 공칭 휭강도 저항계수라고 했어. 그래서 모멘트를 파이 BD 제곱으로 나누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모멘트 값에다가 8.6 곱하기 10의 6승, 이건 단위 환산을 한 겁니다. 이거를 뭐로 나누면 파이는 그 0.85를 쓰는 거고, 강도 감소 계수 그때 0.85를 쓰죠. 그 다음 BD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D는 유효춤을 얘기하고, 유효춤, B는 폭을 얘기하는데, 이게 1m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골이 5개잖아요. 그렇죠? 골 한 개당 평균 폭이 아마 73mm입니다. 그렇죠? 그때 5개니까 5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73 곱하기 5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36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Rn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Rn 값을 구하면 그 다음에 로 값, 철근비를 구하죠. 로 값은 공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구조 엔지니어들은, 구조 설계자는 다 외우고 있는 값입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Rn 값이 어디 있죠? 여기. 자, Rn 값을, 위에서 구한 Rn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는 값입니다. 에탄은 1이고, FCK는 콘크리트 강도, FI는 강제 강도, 항복 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죠? 그래서 Rn 값이 미지수인데, Rn 값을 위에서 구한 것을 넣으면 값이 나옵니다. 3.386 곱하기 11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구했으면, Rn 값을 끄면 소요 철근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로에다가, 위에서 구한 로에다가 B 곱하기 D를 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B는 골 5개에 해당되는 폭이라고 했죠. 365 곱하기 D값도 유효 D값인데, 요거는 비합성 데크슬라브의 강도 설계에서 좀 참조를 하시면 14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합성 데크슬라브의 강도 설계를 좀 공부해 보시면 요거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소요 철근량이 단위미터당 179.1mm 제곱이 나오고요. 요거를 간격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1000의 A1. A1은 철근 하나의 단면적이죠. 이거를 위에 AS, 필요한 AS로 나누면, 그래서 이거 10mm 철근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10mm 철근을 쓴다 그러면 10mm 철근이, 직경 10mm 철근이 71mm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간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396mm가 나오죠. 그러니까 10mm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396mm 간격으로 넣어주면 그 촘촘히 더 넣어주면 그 이하로만 넣어주면 배근 양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거죠. 근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10mm 250 간격을 쓰기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뒤에 살펴볼 건데 수축 및 온도 철근양, 최소 철근양이 요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분모엔트 철근의 상부 철근양이, 구간의 상부 철근이 온도 철근만도 못하게끔 나온 거죠. 그렇죠? 결국.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10mm 250 간격을 넣은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수축 및 온도 철근양, 배력근 산정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SD 400 메가파스칼 이하를 철근을 쓸 경우에는 0.2%라고 그랬죠. 그래서 0.2%에 해당되는 소요 철근량은 0.002 곱하기 폭, 그래서 1m 단위폭, 거기 다음에 평균 두께, 고령이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275가 나오고, 요거를 간격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했죠? 258m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0mm로 배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은 HD10mm, HD10에 250 간격으로 양방향으로 배근하면 문제가 없죠. 이 양방향으로 배근을 어차피 온도 철근을 요만큼 이상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부모멘트 철근량을 너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같이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단, 이번에는 이제 전단 강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 전단 강도 파이 V에는 저번에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면 파이 V에는 합성 데크 슬래브가 갖고 있는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 부분이 견디는 콘크리트 전단 강도에다가, 설계 전단 강도에다가 데크 플레이트가 견디는, 그렇죠? 설계 전단 강도를 더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값은 콘크리트 앞에 파이 VC 콘크리트가 받는 전단 강도가 6분의 1 루트 FCK AC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2배에 해당되는 거 이상을 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고, 이때 파이 V는 0.75라는 강도 함수를 쓰고, 데크 플레이트가 견디는, 데크 플레이트 외부가 견디는 전단 강도는 강수 계수를 0.85를 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걸 전기를 해보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 VC는 6분의 1, 람다는 1이니까요. 그죠? 루트 FCK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AC는 뭐죠? AC는 콘크리트가 골당 정하는 단면적인데, 요거 AC는 여기 보면 골 하나의 평균 폭에다가 전체 높이를 곱한다 그랬죠? H를 곱하고, 그럼 단면적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골이 몇 개라 그랬죠? 골 1m당 골의 개수가 5개죠. 그죠? 5개인데, 이거는 1m를 골의 간격으로 나누면 5개가 나옵니다. 이걸 곱하면 AC를 구할 수 있죠. AC를. 이렇게 구해보고, 그리고 1.1이라는 활증은,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1.1을 더 활증시켜서 봐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VC는 64.1 kNm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요거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최대 전단력을 견딜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데크 플레이트에 있는 외부가 또 전단 강도를 견딜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VD, 데크 플레이트가 견딜 수 있는 전단 강도 VD는 데크 플레이트의 외부 면적, 외부의 단면적에다가 F2를 곱하는데, F2는 우리가 폭 두께비에 따른 전단 강도식에서, 그죠? 못하네요. 전단 강도식에서 폭 두께비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폭 두께비가 두께에 대한 외부의 높이가 요 숫자, 상수라고 그랬죠? 요 숫자
이하이면 요식을 쓴다 그랬죠. 대부분 또 요게 해당되고 세 개 중에 그럴 때 FE는 0.6 FI가 돼서 0.6 곱하기 데크 플레이트의 항복 강도 245를 곱하면 14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요게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요 외부가 골당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1m 폭으로 지금 우리는 산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됩니다. 10개. 그렇죠? 10개가 되는 거.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W는 AH 데크플레이트 높이죠. 높이가 이 데크플레이트는 65.3이 되고 티크니스는 1.67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FE가 얼마 됐죠? 여기 147이라고 그랬죠. 147 넣고 환산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는데 요거의 몇 배? 10배 곱하기 10배를 하면 요거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 구한 거는 골 하나당 견딜 수 있는 데크플레이트 전당 강도고 여기다 10배를 하면 153.6이 되죠. 요거는 10개에 해당되는 그렇죠? 골이 5개니까 외부는 10개잖아요. 요거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데크 슬라브가 견디는 전단 강도 파이 V는 최대 전단력 데크플레이트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 VU보다 크면 되죠. 근데 VU는 어떻게 구하죠? 근사해법을 통해서 보면 2분의 오메가 L이라는 거에다가 1.15를 활증하면 내단부 쪽에서 가장 큰 값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1.1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뭐죠? WU 그 다음에 길이 그렇죠? 이렇게 가면 최대 전단력은 23.2kN이 됩니다. 그렇죠? 요때 요게 13.45는 어떻게 나온 거죠? 단위 1m당 개수 하중이니까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 로드 하면 되죠. 그래서 1.2 데드로드가 앞에서 설계 조건에 하중 조건에 4.5였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가 5였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4.5 플러스 1.6 곱하기 5로 하면 13.45가 됩니다. 그래서 13.45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일단은 우리가 최대 이 데크플레이트에 적용하는 최대 전단력 값이 23.2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파이 VN이 구하는데 앞에 파이 VN을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사실 강도 감소 계수만 안 곱했지. 그럼 보면 앞에서 VC를 64.1이라고 계산했고요. 거기다가 강도 감소 계수인 0.75를 곱하면 되죠. 파이 V는 0.75를 곱하고 플러스 데크플레이트가 견디는 전단 강도가 VD가 얼마였죠? 153.6이었죠. 거기다가 강도 감소 계수 0.85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178.64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떤 또 제한 조건이 있었죠? 여기 보면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앞에 구한 요거의 파이 VC 요거죠. 요거의 2배에 해당되는 값이죠. 요 D가 그게 96.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합성 데크 슬라브의 설계 전단 강도는 96.2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파이 V에는 96.2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최대 힘 모멘트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 23.2보다 훨씬 크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구나.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단에 대해서 일방향 전단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걸 검토했고요. 이로써 이제 우리는 합성 데크 슬라브에 배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근을 할 수 있고요. 전단까지 검토를 다 완료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배근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근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결과에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배근을 할 필요가 없죠. 배근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온도 철근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에 따라서 여기 보면 상부에 들어가는 양방향성으로 2번 철근과 그 다음에 3번 철근, 그렇죠? 양방향 철근으로 250 간격, 2번 철근과 3번 철근을 10mm 250 간격으로 배근하면 됩니다. 그렇죠? 배근하면 그 온도 철근으로서 부모멘트 철근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1번 철근도 추가적으로 부모멘트 때문에 보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멘트가 온도 철근량 수축 및 온도 철근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단부 상부 철근은 건조 수축 및 온도 철근과의, 그렇죠? 볼 때 양도 적고, 그래서 시공을 고려해서 그냥 10mm HD 10mm 250 간격을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근 방법을. 그래서 뭐 데크슬라브의 배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동영상 상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합성 데크슬라브의 사용성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 시간에 처진 검토가 있고 진동 검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예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처진 검토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하는데 환산 단면 해석에 의해서 균열 및 비균열 단면 2차 모멘트의 평균값인 ID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진 검토용 단면 2차 모멘트인 ID는 ICR과 IU를 더해서 2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유효 단면 산정을. 그래서 그 당시에 2.95 곱하기 10의 7승 밀리미터 4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처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처짐은 우리가 테두리보에 걸쳐지는 첫 경관을 지금 우리는 예제로 선적을 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처진 검토 이렇게 1단 고정 타단 단순 지지, B가 고정이고 A가 단순 지지 형태로 올려져 있는 타입이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처진 공식은 384 2i 분의 오메가 L의 4승, 그렇죠? 이렇게 공식이 정됐고 이때 ES는 강제로 환산한 단면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 ID는 그죠?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식을 전개해 보면 분모에 185 곱하기 강제의 탄성 계수비는 21만 메가파스칼. 그리고 ID는 5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2.95 곱하기 10의 7승.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WS인데 그때 우리는 저번 시간에 W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WS는 WDA.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추가되는 데드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 고정하중과 마감 고정하중이 해당되겠죠. 마감 고정하중과 그다음 실링, 그렇죠? 이게 아까 얼마였죠? 1.3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라이브로드 활화중 WL 5를 더해서 사용한 5.3이라는 값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스판의 경관에 3000이잖아요. 3m 4승을 하면 결국 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처짐량이 0.35mm가 되죠. 좀 됩니다. 그래서 3.1m 되고 이거가 제한값이 어떻게 되죠? 제한값이 보면 360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그랬죠. 다시 정리하면 사용 하중 조합 WDA 플러스 WL에 대한 즉시 탄성 처짐량은 경관의 360분의 1로 제한한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최대 처짐량은 185 2i분의 WSL 4승 해서 0.35mm가 나왔고 이게 360분의 L이라는 경관 제한을 보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게 8.33mm니까 그렇죠? 처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처짐도 구할 수는 있죠. 한번 구해볼까요? 장기 처짐.
클리프에 의한 장기 처짐량은 다음 기간별 시간 경과 계수라는 크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정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크 사이 값이 여기 보면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최대 60개월 이상이면 그래서 이게 보면 2를 쓰죠. 최대값이 2입니다. 2를 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처짐량을 앞에서 구한 그죠? 값에다가 값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죠? 1단 고정 타단 지지니까 185 2i분의 L의 4승이었죠. 그렇죠? 그때 오메가는 이때는 레드로드와 0.5 활화중을 쓰는 겁니다. 여기 장기 차짐할 때 여기 이제 하중잡이 좀 다른데 그래서 하중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하중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고정 하중은 전부 다 넣고요. WD라는 고정 하중은 전부 다 넣고 라이브 로드는 뭐 엔지니어에 따라서 좀 줄여서 씁니다. 줄여 쓰는데 우리가 많이 뭐 줄여 쓰는 값 중에서 뭐 50% 정도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50% 줄였습니다. 0.5WL을 쓴 거고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 람다를 곱하면 되는데 그렇죠? 람다를 곱하면 되는데 이 람다는 앞에서 구한 시간 경과 계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그렇죠? 람다는 보면 이 분모에는 1 플러스 50 로우 프라임이 들어가고 그때 로우 프라임은 압축 철근 비죠. 그렇죠? 압축 철근. 장기 처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 철근 양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크 사이. 그렇죠? 시간 경과 개수를 넣으면 됩니다. 시간 경과에서 2를 넣기로 했죠? 2를 넣고 그다음에 1 플러스 50 곱하기 철근비는 앞에서 우리가 정모멘 처짐은 정모멘 중앙부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중앙부 상부에 철근량 아까 10mm 250 간격으로 넣었죠. 그거 보면 0.002% 됩니다. 압축 철근비가. 그래서 그 수식을 넣어보면 람다가 결국 1이 돼요. 그렇죠? 1이 돼서 여기를 앞에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계산한 처짐량에다가 1 값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계산하면 0.5mm가 나옵니다. 근데 제한값은 조금 좀 크리티컬하게 잡으면 480분의 L로 잡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240분의 L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석의 기준에 의하면 처짐량 제한이 그러면 480분의 L로 잡은 거는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죠. 이거는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 구조는 480분의 L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처짐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240분의 1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요번에 480분의 1로 적용해 봐도 결국은 충분히 그렇죠? 처짐량이 작게 나오죠. 장기 처짐량이.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지속하중 이때 이제 지속하중을 쓰는데 그렇죠? 지속하중을 쓰는데 이때 지속하중은 전체 데드로드에다가 활화중의 일부를 추가해서 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7.05를 쓴 거는 데드로드에다가 4.5에다가 활화중 5에 50%에 해당되는 0.5를 써서 여기다 이 예제에서는 적용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번에 진동검토입니다. 진동검토는 SDI에서 제시하고는 한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으로 제시한 합성 데크 바닥구조 설계 안에서 나왔던 제한값이라고 그랬죠. 심플한 제한값이고 이때 진동 계산 시 사용하중으로서 이때는 데드로드와 전체 데드로드와 활화중의 50%만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지 조건에 따라 처짐을 구하고 그렇죠? 처짐을 구하고 그때 요거는 바이브레이션의 약자로 V를 썼습니다. 델타 V.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를 적용하고 그래서 일단 처짐량을 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지지 조건에 따른 고유 진동수를 구해서 이게 15Hz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먼저 처짐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그죠? 바이브레이션 검토, 진동 검토를 위한 처짐량은 지금 지지 조건이 384 이하이분의 WL 4승 이렇게 적용하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강제 데크를 기준으로 탄성 계수는 강제 데크에 해당되는 21만 메가파스칼을 썼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기준에서는 여기 보면 IU를 썼습니다. IU가 뭐죠? 비균열 단면의 엉크랙 섹션의 단면 이차 모멘트죠. 앞에 우리 처진 검토할 때는 ID를 썼잖아요. 그렇죠? 평균값, 균열 단면과 비균열 단면 평균값 썼는데 여기는 진동이니까 보통 이 기준에서는 비균열 단면을 썼다는 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IU도 구해봤어요. 그게 3.53 곱하기 10의 7승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그때 WV는 진동검토용 하중은 앞에 우리가 처짐도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처짐도 여기 지속하중으로 해서 처짐도 데드로드와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7.05가 나왔잖아요. 요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 기준에서는 요걸 제시하기 때문에 W는 7.05를 놓고 그 다음에 경관의 4승을 하면 결국 0.42mm가 되고, 이거를 고유 진동수 수식에, 요 수식은 뭐죠? 지지조건에 따라 다 틀린데 본 예제는 1단 고정 타단 단수지죠. 그럴 때는 요 공식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요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놓을 때 쓰면, 그래서 요 K에 해당되는 여기는 0.177은 지지조건에 따른 개수값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처짐량 델타 V는 우리가 계산한 거는 0.41mm인데 이걸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0.042가 되죠. 이걸 풀어보면 27.5Hz가 됩니다. 이거는 이 기준에서 정한 15Hz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OK다. 진동에 대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